안녕하세요. 친절한 뮤시형제 47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지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3월의 마지막 녹음인데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이든 아니면 또 4월에 또 새로운 계획이든 뭔가 네, 있었으면 얘기해 3월이 주시죠. 네. 수업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3월은 수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4월 달은 글쎄요, 한 이틀? 3일 정도 빼고 다 수업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4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중에서 학교 수업이 많아서 네. 특히 전 학교 수업을 가면 이렇게 초등학교 수업을 가면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또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 네. 이 한 시간만 지나면 목이 쉬어요. 그죠. 작년에 선생님들이 쓰는 그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네. 이게 쓰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은 네. 이거 조금 자제를 하면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이 계속 되면 이렇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면서 수업을 계속 하게 되면은 중간에 진짜 목이 막 메일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물이라든지 뭐라도 없으면은 정말 힘든데 아무튼 진짜 관리 잘 하시는 4월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3월 달에는 이것저것 수업들이 좀 많아가지고 학기제 수업도 시작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특히 좀 재미있었던 거는 지난번에도 슬쩍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에 대한 이런 수업이 두 번째 오늘 수업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금융사기에 대한 얘기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무튼 되게 관심 있게 들었고 친구들도 되게 그런 금융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으로 저는 마무리 됐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친구들에게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무튼 요번에 이제 청년 재무상담에 이번에 또 연두에 한 번 더 하게 돼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면접을 가거든요. 그래서 면접 가서 한번 이번 주에 진행을 하면 올해 진행하면 작년에 했던 친구들이 또 올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은 조금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변화되는 방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준 해가지고 국내와 해외 경제 중에서 한 세 가지씩 토픽을 좀 뽑아가지고 좀 이야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요약 분석인데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1515원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17년 만에 최고치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아직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차 간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석유 가격만 먼저 반영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들도 점진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큰 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수출 163% 폭증이다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3월 1일부터 29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3% 증가해서 187억 달러 기록했다는데 고환율 고유가의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현재 지탱하고 있는 것은 AI 서버용 메모리의 수요로 인한 어떤 메모리 실적인데요. 이게 결국 경상수지 흑자를 간신히 방어하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사는요. 외국인의 셀코리아 가속화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약 36조 원을 순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삼성증권의 외국인 지분율은 48.9%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자금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받아내면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결국 수급 불안으로 인한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해외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동환기와 미국의 매파적 동결인데, 첫 번째는 이란 전쟁이 4주차에 진입하면서 국제 유가가 공급 쇼크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은 지상전까지 투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편은 또 합의를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서로 공격은 또 계속 좀 하고 준비는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대응 중이지만 결국은 제조 원가 상승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고요. 미국 연준에서는 3월 금리 동결 및 인하 시점 연기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3.1, 3.7로 동결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금리를 우리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달러가 빠져나가는 환율 상승에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및 물류 대란인데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일부 국가의 공급이 차질됐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일단 겨울이 지나 난방비에 대한 수요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좀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율 변동에 대한 것들이 결국 수익성을 확실히 악화시킬 거기 때문에 좀 더 긴장감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제 뉴스들을 보면요. 한국경제 이란전 한 달 미 증시 향한 상반된 시선인데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것과 미국은 버틸 수 있다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커지면서 페드는 금리 인상 가능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 실적 좋고 AI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어서 지정학적 긴장보다는 경제, 금융위기가 더 위협적이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이나 뉴욕 증시는 충분히 견딜 만큼 충분하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갈 때는 확실히 좀 문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단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기초 때문에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경제 출구 못 찾는 전쟁 8거래일제 셀코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1515%거기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일단 트럼프의 혼조 발언이 가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하면서 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반된 내용. 이란에서는 또 수팀 반군이 또 공격을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불확실성이 증시의 제일 큰 하락의 요인,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자체가 주가에서는 굉장히 큰 불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언제까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희망질 텐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더 민감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올해 7월부터죠. 불법 대금에 대한 사금융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청년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금융 청년 미래 이임 대출 신설이다라는 한국경제신문 3월 30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자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차상위 계층 이하이거나 이런 청년 평점 하위 20% 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인 청년들에게 대출금 연 4.5%로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빌려주는 청년 미래 이임 대출이 신설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특히나 또 다른 측면인데요. 또 다른 게 있었는데 매일경제 3월 29일자 대출 잘 갚으면 원금 300만원 돌려준다. 신한금융 100억 원 추견이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경영 시작한 진옥동 회장이 첫 행보로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 원을 출연. 단순 대출 넘어서서 아무래도 자산 형성을 도와주겠다라는데 미소금융 출연의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지원해주고 특히나 여중에 200억의 자산 형성 지원은 대출을 잘 갚은 성실 납부자의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적립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다시 원금의 최대 60%까지 이렇게 돌려주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자본금 같은 아무래도 좀 종잣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혹시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트럼프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전쟁도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는 어제 하고 오늘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시위가 상당 규모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최대 뭐 900만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밝혀진 내용,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용만 봐도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전쟁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관련된 회사 주식을 미리 사서 사실 선행이 매매죠. 네. 정보 미리 아는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도 뭐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되게 대통령이 된 이유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애국심이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사람이 마음이 악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유가가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 특히 뉴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큰 경유회사가 4개 정도가 있는데 호주 같은 나라도 본인 나라가 석유가 나는데 뭐라 그러나요? 경유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거 쓴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정제할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 거 갖다 쓰는데 한국은 지금 원재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 모자라니까 이제 얘기할 때 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제 공급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지금 한국이 좀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식의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쵸. 일단 기름이 모자라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여유 기간이 긴 건 맞지만 동남아시아는 한 3일치, 4일치 있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길어봤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의회에 허락하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건 60일이고 이미 한 달 지났고 지금 글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뭔가 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사는 먼저 대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대출 좀 짧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 2026년 3월 29일 어제 기사입니다. 제목이 좀 급합니다. 여보 빨리 대출 받자 그랬잖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넘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17% 기사가 3개나 있어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유가, 물가 상승 압박으로 고금리 전망이다. 고금리 전망이 아니고 이미 고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정금리로 이미 몇 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겠지만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이게 짧게는 일주일 단위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한 달 단위 변할 수도 있고 이미 반영받고 있으신 거죠.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7% 선을 넘겼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 물가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른 때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좀 섭섭한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안 싸우고 있나? 진짜? 예, 글로벌 통화 정책이 매파 통화 긴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 중요한 은행이요. 5대 은행, 맞게 썼네요. KB, 국민, 신한하나은행, NH농협 27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 은행채 5년물 기준. 자, 괄호치고 은행채 5년물 기준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요, 코픽스인데, 코픽스로 이자를 받으니까 조금밖에 못 받아. 그래서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행채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다뤘었죠. 여기서는 기준금리가 은행채 5년물 기준입니다. 은행채 5년물 기준이 4.410에서 7.010. 여기서는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은행채 금리가 이게 아니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모두 다 지금 7%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4.4%, 어떤 사람은 7.0%가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번 지사에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어떤 말씀을 더 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보통 회사에 다니는 보통 사람이라면 주택담보대출 7%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린 적이 있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죠? 뭐 누가 뛰면 누가 뛴다고 당연하게 그쵸. 뛰는 겁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연 3.850에서 5.5530으로 1등급인 경우에 상단도 지난해말보다 0.170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역시 0.1% 상승했고요. 시장금리에서는 지금 핑계가 되게 많습니다. 뭐 유가도 올랐어요. 전쟁도 났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웬간 다 핑계를 삼았을 때 은행에서 적용하는 지금 말씀드린 건 기준금리입니다. 코펙스니 은행채니 하는 거는 이거 올린 거 더하기 뭐도 있죠? 가산금리가 있죠. 은행 마음대로 올리는. 가산금리는 뭐예요? 은행 마음대로 리스크가 높아졌으니까 올립니다. 라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은 수입 물가와 달리 국제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대요. 수입 물가는 즉각 영향 안 주나요? 유가만 즉각 주나요? 어쨌든 간에 OEC도 올해 물가 상승 최대 1.8에서 2.7로 와, 거의 1% 더 올라간다. 물가가 라고 반영했다고 합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이것도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빌리는 돈은 물가 상승에 반영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미국은요? 됩니다. 우리 지금 말씀드리니까 아침마다 지금 제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네.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광고 엄청 때리잖아요.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뭐는 됩니까? 됩니다. 뭐는 됩니까? 됩니다.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사입니다. 자, 뉴스 1이네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7% 돌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가장 유리한 대출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중동 얘기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똑같죠. 네. 고정금리 산출에 있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통상 은행 대출금리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채, 아까 5년물, 은행채 5년물이었죠.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그렇죠? 이게 기준금리라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상승세를 이어온 게 아니에요. 코픽스를 가지고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받다가 이게 지금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코픽스라는 기준금리를 뭐로 바꿨다고요? 은행채로 바꿨다고요. 자, 최근에는 다시 중동 정세 불안이 핑계로 와서 기준금리도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까 기사도 그렇고 지금 기사도 그렇고 가산금리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가산금리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은행채 금리를 본격적으로 얘기한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고요. 2026년 3월 29일입니다. 제목이 중동 리스크에 맨날 똑같은 얘기. 은행채 금리 4% 넘자 주담대는 7% 돌파. 왜요? 은행채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서류를 꺼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거기서 적용된 기준금리가 뭔지, 코픽스인지 아니면 은행채인지를 보셔야 돼요. 만일 은행채라면 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고정금리 구간에 있더라도 고정금리 구간이 벗어나면 바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코픽스라면 조금 느리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가 있네요. 은행채 5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날짜가 2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2월 27일이 3.572인데 3월 27일이요. 4.119입니다. 이게 27일 한 달 반밖에 안 되죠? 네. 아니죠. 2달이네요. 아니요. 2월 27일, 3월 27일 딱 한 달이네요. 네네, 한 달. 한 달 만에 거의 0.5가 올랐습니다. 이대로 쭉 한다면 1년이면 6%도 오를 수 있겠네요. 추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잖아요. 네. 근데 증권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죠. 한 달에 0.5% 먹으면 1년에 6% 먹어요. 라고 얘기하죠. 네. 자, 보시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었다.
은행채 금리가 4% 이상을 넘어갔다. 근데 은행채가 이게 허접한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보증이 없더라도 AAA, 온유물 금리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맨 아래만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이다 부담은. 이게 뭐예요? 대출 받아가신 고객님은 이란 뜻이죠. 부담은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크게 늘린 영끌 및 B2, 차주의 그렇죠. 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산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뭐라고요? 주식 같은 걸 하셨을 때. 금융권에서는 차입 규모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고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슨 소리예요? 고객님 꼭 하신 돈 있잖아요. 그 일부 갚으셔야 돼요. 라는 의미죠. 차입 규모를 줄이라고요.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이라는 말을 썼다는 의미가 뭐예요?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부동산 투자이든 주식 투자이든 투자를 했는데 내 돈 일부하고 남의 돈이 들어갔다는 의미죠. 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학적 변수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아주 멋있는 어려운 말 썼죠. 금리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냥 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입니다. 네, 뉴스 1이네요. 2026년 4월 29일입니다. 지금 대출이 있으시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4월부터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2.49억 넘게 받으면 그러니까 2억 4,900만 원 넘게 받으면 가상금리 뛴다. 지금까지 기사에서 가상금리 안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가상금리가 나왔어. 이 가상금리는 기준금리를 매기는 곳에서 매기는 게 아니라 국가, 한국은행 이런 데가 아니라 가상금리는 은행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매기는 거죠. 네. 근데 국가가 지침을 줬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 속에 지금 좀 좋은 직장 다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몇 억 이상은 좀 곤란해. 그게 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8억짜리 그 청약 당첨된 부부가 대통령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소송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49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 5천 이상이죠. 이상 받으면 은행에서는 금리를 더 때릴 수 있다. 가상금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규칙이 이런 겁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주택금융공사법이래요. 근데 주택금융공사법하고 은행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뭐 해주는 겁니까? 보증서 주는 거지. 이렇게 결론은 뭐예요? 보증부 대출에 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보증부 대출은요, 굉장히 차주 돈을 빌리는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라고 하면 은행들이 우리는 싫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반영하고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최저 0.01%에서 금액에 따라서 0.17, 0.2%로 급등한다. 오이씨, 이거는 심각하네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4월부터 은행의 평균 금액 이상의 이 평균 금액이 얼마라고요? 2억 5천. 이제는 한도는 4억. 보통 사람이. 그리고 평균은 2억 5천입니다.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상승된다. 이거 지금 보통 분들은 아실 필요 없는데요. 출연료율, 이건 금리도 아니야. 은행에서 여기 보시면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우리 예금보험공사에 찔끔찔끔 금융회사가 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출연료가 있는데 이 요율이 인상된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뜯기는 게 많으니까 고스란히 어디 반영하겠어요? 가상금리 반영하는 거지. 그래서 고액, 여기서 말하는 고액은 얼마 기준이에요? 2억 5천 기준이 있죠. 지금까지 집 사왔던 사람 중에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2억 5천을 2억 5천이면 정말 고액을 빌리셨네요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멀쩡한 일반 직장인이면 2억 5천 정도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고액으로 친대. 살벌한 기사입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도 덩달아 높아질 겁니다. 아까 처음에 다뤘던 기사 제목이 뭐였죠? 여보, 내가 일찍 대출 받자 그랬잖아.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서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출연료율을 차등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 시행됐다. 3월 27일. 그래서 4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결국은 4월 1일 이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보증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 요일이 얼마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분들은 아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올라간다예요. 보증부 대출. 내일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자, 은행법도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지급준비금 올리고 예금자 보험료 올라갔고요. 왜? 한도가 1억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이게 무슨 금리? 가산금리. 가산금리. 그래서 출연료율 기타 등등 해서 금리 부담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시적 상승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마련하는 것 때문에 대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작전을 다시 짜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요. 자, 다음 기사가 있는데 계속 짧게 보겠습니다. 네. 투자기사입니다. 투자기사 중에서 우리가 그냥 맡기고 하는 거 먼저 볼게요. 맡기고.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자, 아이뉴스 24네요. 2026년 3월 29일입니다. 제목이 퇴직연금 비중 4개월 새 2배 증가, 알고리즘 군집 경고. 내용이 조금 기니까 그냥 요약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서 해달라고 맡겼더니 투자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기사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싸게 돌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금융연구원 변동성 구간 유사 투자 몰림 확대 우려, 로보 어드바이저 확산으로 알고리즘 투자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쭉 기우는 거예요. 아래쪽에 그래프가 좀 어려운데 보겠습니다. 그림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계획자 수와 운영 금액입니다. 자, 보니까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녹색이 거의 안 보이죠. 하늘색과 빨간색 사이가 녹색입니다. 봤더니 가장 많은 로보 어드바이저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추천받은 부분. 그리고 많은 게 1임입니다. 1임은 맡긴 거죠. 무료보다 1임은 수수료가 더 있습니다. 그거 말고 자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무료로 받으신 분들이 반 정도, 그리고 1임으로 받으신 분들이 반 정도. 지금 뭐로 이용하고 있냐면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이 퇴직연금 관련된 것인데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추이도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에 기사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코스컴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코스컴 들어보셨나요? 코스컴? 네. 들어본 것도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금융 유관 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 유관 기관. 우리 증권을 하려고 그러면 가서 예전에는 수기로 했잖아요. 종이 내밀고. 그래서 뭐 안 좋으면은 저 증권 그 객장에 막 종이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전산으로 하죠. 코스컴이 전산 담당 회사입니다. 증권의 전산 담당 회사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성과 투자 특성을 반영해서 알고리즘으로 자산 배분과 매매를 수행하는 자동화 투자 서비스다.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한쪽으로 쭉 밀렸다는 거죠.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지난해 기준 계약자 38만 명, 운영 금액은 1조 2,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연구의회, 그러니까 긴연구원, 우리나라 연구원 보죠. 시장 하락기에는 낙폭이 확대하거나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영국의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권 AI 활용 증가가 금융권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상하다. AI 활용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 항상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뭘까요? 뭔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DSR, 스트레스 DSR은 뭐를 가정한 거죠? 금리가 올랐다는 걸 가정했을 때 잘 갚을 수 있냐 이런 뜻이죠.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화 투자 도구와 알고리즘 매매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옛날엔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더니 지금 어때요?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개인 및 고령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생각이다. 왜요? 알아서 잘 해주는 걸로 냅뒀더니 어때요? 한쪽으로 쭉 기울더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지만 무료로 이용하세요가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 중에서 수수료 아끼고 싶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면 한쪽으로 쭉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남은 시간이 5분 정도 될까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기사로 이거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아까는 맡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 2026년 3월 27일입니다. 제목이 부장님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삽니까? 저는 미국장 3배에 인생 걸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장이 10시 30분에 열린대요. 저녁에. 그래서 요즘 사회초년생은 회식을 안 한답니다. 집에 가서 그거 해야 된대. 10시 30분에.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비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걸 의미 드는 겁니다. 자, ETF 4050, 인생공 2030의 금요일 밤의 동상이몽. 뭔지 모르겠어요. 전쟁으로 폭락장. 이분들은 지금 이 폭락장에서 뭔가 먹어야 돼요. 아까 3배 나왔잖아요. 네. 마치 뭐하고 똑같냐? 게임 하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하게 하십니다. 자, 월급 모아서 집 못 사니까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은혜 복리 경고에도 우리 전번에 그거 했었잖아요. 레버리지. 그렇죠. B2의 레버리지. 자,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유, 사원아, 이사원, 퇴근하고 치맥이나 한잔할까?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요즘 부장님이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욕먹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미쳤습니까? 불금에 이걸 왜 불러? 그랬더니 단톡방에 지금 이런 걸 김 부장님이 올리시니까 49세래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눈치가 없네요. 그랬더니 사회초년생 28세 이사원이 이렇게 올렸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란 전쟁 때문에 나스닥 변동성이 무척 클 것 같아서 일찍 들어가서 제 본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이 뭐냐? 미국 장투자입니다. 네. 이게 10시 30분에 열린대요. 10시 30분에 저녁 10시 30분에 개장하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은 왜 이분들한테는 이게 본업이야. 왜? 직장 생활은 인생을 못 바꾸지만 미국장 3배 투자는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김 부장이 시중금리,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해서 우량주를 모으면서 안전한 노후 설계를 할 때, 김 부장님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비교 대상이 정기예금 금리야. 저랑 똑같네요. 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원은 사회 초년생인 이 사원은 미국 증시의 등락을 3배로 추정하는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의 월급의 절반을 태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고위험 레버리지를 하시려면 왜 ETF 넣습니까? 훨씬 센 게 많은데. ETF는 상장 지수 펀드예요. 지수 추정이라고. 아래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장 들어가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 이렇게 됐네요. 지난해 미국 주식 순매수의 국가별 비중이에요. 자, 봤더니 스위스 6.3이라고 퍼센트 되어 있고요. 노르웨이가 23%, 싱가포르 22%, 프랑스 19%, 한국 21%. 어허, 네. 노르웨이는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돈을 넣습니다. 싱가포르는요,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뭐 지금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한국은 누가 넣을까요? 국민연금도 있지만 개인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 넘어가고요. 특히 우리나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미국 레버리지 시장 들어와서 물을 흐린다. 특히 개인이. 일반적인 펀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배 레버리지 이런 데에는 한국 사람 퍼센트가 엄청 큽니다. 왜냐? 아까 봤던 이 사원처럼 네. 금요일날 10시 30분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하신다는 거죠. 자, 의견이 달라지네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냐, 사다리 끊긴 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냐. 이건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 부장님은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한 ETF에 넣어놓고 나서 금요일날 한잔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원은 나는 거기서 인생 못 바꾸니까 김 부장님 집이 있잖아. 난 없어. 나 집 사고 싶어. 라고 해서 금요일날 들어가서 미국장 3배 돌리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의 성향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투자는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의 복리, 덧인가, 자산 증식인가. 누가 최후에 웃을까? 알 수 없죠.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돈을 잃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돈을 번다. 제가 어떤 경우든 그게 사기든 아니든 어떠한 투자에서 돈을 못 버는 케이스는 못 봤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문제는 그게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운칠기삼. 어떤 일을 성공했는데 그 중에서 운이 7이요. 내가 노력한 기술은 3이다.
근데 개인 투자자, 특히 주식 같은 개인 투자자에서 성공해서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익, 은행 예금 이런 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그것은 운7기삼이라기보다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운 97, 기삼이야. 100명 중에 3명은 번다고. 네. 주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부자가 돼. 빌딩도 갖고 있다고. 그쵸. 문제는 내가 그 3명의 목표가 아주 높은 거죠. 자, 자본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형적인 쏠림 현상.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쏠림 현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네요. 1배수의 안전함과 3배수의 위태로움. 어느 쪽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섣불리 자단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시장의 파도가 잔잔해진 훗날 그들의 통장 잔고만이 차갑게 증명할 것이다. 아, 무슨 뭐 무협지 같은 느낌인데.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네. 투자는 게임처럼 하지 마시고요. 지루한 독서처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을 때 사실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몰빵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하고 좀 더 그 위험성이 높은 곳을 찾는 것 같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긴 시간을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한 번의 경험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잘해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 시기를 잘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쪽은 여기저기서 지금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좀 내리고 있는데 사실 봄이 온 것 같은데 진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봄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춘내 불사춘. 봄이 왔다고 하는데 오지 않았구나. 그러네요. 아무튼 뭐 환절기니까요. 건강 조심하시면서 활기찬 4월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